저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넘었고 아내와는 늘 행복하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때 볼링 동호회를 시작하면서 모든 게 뒤틀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아내는 볼링을 좋아했지만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볼링 동호회에 가입했어요 라고 말했을 때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뭔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그렇게 밝은 모습을 보일 때마다 저는 그저 자랑스럽고 기분 좋기만 했죠. 하지만 동호회에 가입한 후부터 아내는 점점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자주 외출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바빠서 그랬겠거니 하고 넘어갔지만 어느 날 아내가 오늘은 동호회에서 중요한 경기 있어라고 말했을 땐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왜 중요한 경기가 동호회에 그렇게 자주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때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 아내가 보내준 메시지를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오늘 같이 볼링 할 사람이랑 너무 친해져서 좋다는 내용이었죠. 그 메시지를 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같이 볼링 할 사람이 도대체 누구지? 아내는 항상 나와만 볼링을 하곤 했었거든요. 그 메시지를 보고부터 아내와 같이 볼링 하던 사람이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아내가 또 동호회에 가야 한다며 집을 나갔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아내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아내가 나간 후 집을 나섰습니다. 몰래 동호회에 가서 아내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그때 저는 아내가 동호회에 도착한 후 곧 다른 남자와 함께 볼링 연습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 남자는 너무나 친근하게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아내의 얼굴은 미소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남자와의 관계가 전혀 친구 사이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 남자는 몸집이 크고 운동을 잘할 것 같은 인상이었어요. 딱히 특별할 건 없었지만 아내와 너무나 가까워 보였죠. 그 순간 제 가슴에 어떤 비수가 꽂힌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내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과 즐거워하는 걸까? 왜 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을까? 갑자기 화가 났고 억울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 후로 며칠이 지났고 아내는 계속해서 동호회 모임에 자주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죠.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 때 그 남자가 제 앞에 나타났어요. 아내와 친하게 지내던 그 남자가 회사 동료였던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얼어붙은 기분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아내가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내 직장 동료일 수 있지? 그 남자는 회사의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나와는 업무상 관계가 전혀 없었기에 아내와 그가 이렇게 가까운 사이일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전혀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가 제게 다가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부터 저는 아내와 그 남자 사이에 뭔가 심상치 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그 둘이 더 친밀하게 지내는 모습이 계속 떠오르며 제 머릿속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죠. 그날 아내가 퇴근 후 집에 돌아오자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도 동호회에서 재밌었어? 라고 묻자 아내는 평소처럼 웃으며 응, 아주 재밌었어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어 있는 감정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내가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이 비밀을 풀기 위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아내가 집에 늦게 돌아오는 일이 더 자주 생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의심이 커졌어요. 아내는 늘 볼링 동호회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와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점점 더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던 중에도 볼링 동호회 일정에 맞춰서 오늘은 좀 늦을 거야 라고 말했죠.
저는 그때 아내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아내가 동호회에서 어떤 남자와 함께 볼링을 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었죠. 아내는 그 남자와 너무 친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 남자의 손이 자연스럽게 아내의 어깨에 올라가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감정을 느꼈어요. 분노, 배신, 억울함,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때부터는 아내와 그 남자에 대해 더 이상 그냥 넘길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직접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대신 어느 날 퇴근 후 아내가 집을 나서자 저는 그녀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몇 번이나 동호회가 열리는 장소를 가서 아내와 그 남자가 함께 있는 모습을 지켜봤죠. 아내는 그 남자와 함께 웃고 떠들며 즐거워 보였고 그 남자는 아내의 손을 살짝 잡고 말도 안 되는 농담을 하며 그녀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내 가슴은 점점 더 무너져 갔습니다. 도대체 아내는 왜 이렇게 다른 남자와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지? 하루는 회사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그 남자가 우연히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때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가 아내와 자주 볼링을 하던 남자가 내 직장 동료라는 걸요. 사실 그때까지는 그 남자와 회사에서 만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 회사의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딱히 겹칠 일도 없었고 그저 아내와 친한 동호회 회원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가 내 바로 옆에 앉아 말을 걸 때 저는 정말 얼어붙은 기분이었어요. 그가 제게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시작했을 때 저는 대답을 잘하지 못했어요. 이 사람과 내 아내가 어떻게 그렇게 가까워졌지? 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남자는 아내와 너무 친하게 지내면서 나와는 전혀 티가 나지 않게 계속 가까워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분명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내 아내는 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그 사실을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남자와 아내의 관계를 지켜보기로 결심했죠. 그날 이후 저는 아내와 그 남자 사이의 모든 움직임을 세심하게 지켜보았고 그들의 행동은 점점 더 의심스러워지기만 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집에 들어와서 오늘은 정말 피곤해라며 바로 침대에 누웠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뭔가 의도적으로 감추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더 이상 이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외출할 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들었고 결국 제 마음속에서 아내에게 묻고 싶은 질문들이 차례차례 떠올랐습니다. 아내, 정말 그 남자와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어떻게 그렇게 친해진 거지? 왜 나에게 숨기고 있는 거야? 하지만 저는 그 질문들을 쉽게 꺼낼 수 없었죠. 대신 아내가 자주 나가 있을 때마다 더욱 몰래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짧은 순간에만 나타나는 그 남자의 흔적을 따라가며 점점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 의심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 남자와 아내는 점점 더 자주 만났고 아내의 행동도 더욱 이상해졌어요. 볼링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질 때마다 저는 마음이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아내는 매번 오늘은 회식이 있어서 늦을 거야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전혀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예전처럼 집에 늦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그 남자와 함께 볼링을 하거나 동호회 일을 한다고 말하며 자주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내가 오늘은 친구랑 볼링 치고 올게라고 말하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 말은 분명히 아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때부터 저는 더 이상 그냥 넘길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의 말대로라면 친구라면 누구인지 꼭 알아내야 했고 그게 바로 그 남자라는 사실을 확신했죠.
그래서 저는 아내가 나간 후 집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아내의 뒤를 밟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남자가 아내와 함께 있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몰래 그들의 만남을 추적하며 그들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보려고 했습니다. 동호회가 끝나고 아내와 그 남자가 자주 만나는 장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남자가 아내와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한 줄기 불길이 타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내가 그 남자와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내 눈앞에서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배신감, 분노, 그리고 억울함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아내와 그 남자 그들이 웃으며 나누는 그 순간들에 나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들이 서로에게 너무나 편안하고 친밀하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며 내가 아내와 공유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실감하게 되었어요. 그날 밤 아내가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그녀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말했어요. 오늘은 늦었네, 재밌었어? 라고 물었지만 아내는 그냥 그저 그랬어 라며 자연스럽게 대답했죠.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평범했고 그 순간에는 아무런 느낌도 들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 평범한 대답 뒤에서 저는 이미 모든 것이 다 변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평범하게 대답하는 순간에도 저는 그날 밤 그녀가 나에게 숨기고 있었던 모든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몇 일이 지나 회사에서 그 남자와 다시 마주쳤을 때 그가 의도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며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볼링 치는 게 재밌었죠? 라며 웃으면서 얘기하는 그 남자의 모습을 보자 제 심장은 더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그 웃음 속에는 뭔가 얕은 속임수가 깔려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저 그렇네라고 대답했지만 그와의 대화가 끝난 후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그가 내 앞에서 아무런 진지함 없이 웃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남자, 내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그 남자와 함께 일하는 현실. 그 사실이 너무나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가 나에게 접근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밤부터 아내와 그 남자가 만나는 증거를 확실하게 잡기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모으고 그들의 관계를 파헤쳐야만 했어요. 아내가 자주 만나는 그 남자와의 관계를 폭로하기 전에 저는 먼저 그 남자에게 직접 다가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남자가 내 아내에게 했던 일들을 내가 직접 목격하고 그 사실을 내 손으로 드러내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를 내 손으로 끝장내야 한다는 생각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려 있었고 그 남자와 아내의 관계가 어떻게 끝날지는 나의 결정에 달려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와 그 남자에 대한 제 의심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른 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아내는 계속해서 친구라는 그 남자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나는 그 사실을 더 이상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그 남자에게 직접 다가가기로. 어느 날 나는 아내가 동호회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 남자가 자주 나타나는 장소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동호회 일정에 참여하는 동안 그 남자가 항상 나타나곤 했죠. 나는 조용히 그 남자와 마주치기로 했습니다. 그가 나와 마주칠 때 내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어요. 이 순간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갔는지 그가 나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이 모든 일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밝은 미소를 지으며 내게 다가왔어요. 그 순간 나는 미소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시죠? 그는 자연스럽게 말을 건넸고
그 순간 내 심장은 마치 멈춘 것 같았어요.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하고 있었고 마치 우리가 아무 일 없이 친구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죠. 그래요,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동호회는 재밌었어요? 나는 그 남자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응, 정말 재미있었어요. 아내와도 잘 지내요. 그 말이 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아내와 잘 지낸다고. 그가 정말 내 아내와 무엇을 잘 지내고 있다는 건지 그 말 속에서 내가 알게 된 모든 것을 차마 말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아내의 불륜을 확신하게 된 순간은 바로 이때였어요. 그 남자는 단순히 동호회에서 만난 친구가 아니었고 아내와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관계는 나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죠. 더 이상 그를 가만히 두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 남자에게 말했다. 당신 아내와 뭔가 관계가 있나요? 내 목소리는 차가웠고 그 남자는 순간적으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대답을 하기 전에 나는 다시 한번 그를 정통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당신이 아내에게 뭘 했는지 다 알아요. 이젠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거예요. 그의 얼굴에서 당황스러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언가 말을 하려 했을 때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이제 끝낼 시간입니다. 당신이 뭐라고 하든 나에게는 더 이상 용서할 여지가 없어요. 그때부터 나는 그 남자와 아내의 관계를 어떻게 끝낼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그 남자에게 한마디도 없이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아내와 그 남자 사이에서 주고받은 메시지와 사진, 그리고 그들의 만남을 기록한 내용들까지 모두 모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서로를 속였고 얼마나 철저히 비밀을 유지했는지 알게 되면서 나는 이제 그들 사이에 있던 거짓된 관계를 완전히 폭로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남자와 아내의 불륜을 폭로하는 그 순간까지 나는 계속해서 그들의 움직임을 추적하며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내가 이제 할 일은 단 하나였죠. 아내와 그 남자에게 복수를 하는 것. 그들에게 그들이 감추고 싶었던 모든 것을 드러내고 그들이 나에게 저지른 배신을 후회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아내가 집에 들어왔을 때 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어요. 오늘은 이야기할 게 있어라고 말하며 아내를 안치고 내가 모은 모든 증거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아내는 그만큼 차갑고 단호한 나를 처음으로 본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당신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내가 모든 걸 알게 되었어요. 그날 밤 아내는 내가 꺼낸 증거들을 보고 놀람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얼굴로 나를 바라봤어요. 처음엔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더니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그 모습에 나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그녀를 믿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이렇게 배신당했을 때의 감정이 얼마나 비참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어? 라고 나는 차갑게 물었어요. 아내는 울먹이며 답하려 했지만 내 마음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오빠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 사람과는 내가 정말 정신이 나갔었어. 그녀는 계속해서 반복하며 사과를 했지만 나는 그런 말들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말들이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그녀가 그 남자와 함께 보내온 시간들이 떠오르며 내 마음속에 있던 분노는 더 커져갔습니다.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나는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다는 결심을 하고 아내를 응시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나를 속였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해왔지? 나를 어떻게 배신할 수 있었냐고. 내가 말하는 동안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눈물만 흘리며 떨고 있었죠. 그때 나는 그녀에게 마지막 경고를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선택해야 할 시간이다. 당신이 그 남자와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가길 원하면 나는 그 모든 걸 세상에 공개할 것이다. 회사에서 우리 가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내 목소리는 냉정하고 단호했죠. 아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떨구며 무릎을 꿇었고 그 모습에 나는 더 이상 아무런 동정도 용서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배신감은 이미 너무 커져서 그녀를 보고 싶은 마음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에게도 분명히 복수를 해야 했습니다. 아내와 그가 얼마나 치밀하게 비밀을 지켰는지 그 모든 사실들을 세상에 공개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내 아내와 함께 했던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치욕스러운지 그에게도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 남자에게 다시 연락을 취했고 그가 내 앞에 나타났을 때 그의 표정은 이미 전과 달리 어두워졌습니다. 내가 증거를 다 모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죠. 지금부터는 내가 말할 차례다. 나는 그에게 경고를 주었고 그는 침묵하며 듣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아내와 어떻게 만났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냈는지 다 알고 있다. 그게 끝이 아니야. 이제 내가 그 모든 걸 세상에 공개할 거야. 당신의 인생을 망칠 거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그가 어떻게 반응할지 예상할 수 있었어요. 그는 결국 고개를 숙이며 사라졌고 나는 아내에게도 마지막으로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과 나는 이제 끝이야. 모든 관계가 끝났다고. 나는 당신이 그 남자와 함께 가는 길을 선택했을 때 이미 모든 걸 잃은 거야.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나는 집을 떠났습니다. 집에서의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했던 아내와 함께한 모든 추억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을 떠나면서 나는 가슴속에서 묵직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복수를 했다고 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감정이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복수를 통해 얻은 것은 단지 가슴이 조금 더 시원해지는 느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친 후 나는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겪었던 모든 감정, 배신과 분노, 억울함, 그리고 해방감이 섞인 복잡한 감정을 뒤로하고 내가 나아갈 길을 찾아가야 했어요. 결국 나는 회사를 떠나 새로운 시작을 할 곳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을 떠나 다른 곳에서 새롭게 삶을 시작하기로 했죠. 그곳에서 나는 자신만의 인생을 다시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동안 나를 배신했던 모든 이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는 복수와 배신의 감정이 아닌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가 다 끝났어요. 저는 올해 결혼 9년 차에 접어든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회사에서는 과장 직함을 달았고 집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딸을 둔 아빠였어요. 아내는 전업주부였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서 열성이 대단한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었어요. 아이 학원 시간표를 직접 짜고 교재도 손수 제보내줄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밖에서 돈을 벌어오고 아내는 집과 아이를 돌보는 역할. 틀에 박힌 구조였지만 큰 불만은 없었어요. 적어도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없었거든요. 변화의 시작은 지난 봄이었어요. 딸이 다니는 영어 학원에서 셔틀버스를 새로 운행한다는 안내문을 보내왔어요. 학원 위치가 집에서 조금 멀어서 저는 솔직히 반겼어요. 퇴근 시간과 아이 하원 시간이 맞지 않을 때마다 전전긍긍했는데 이제 걱정 덜겠다는 안심이 들었어요. 아내도 좋아했어요. 아이를 직접 픽업할 때마다 체력적으로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셔틀버스 기사와 첫날 인사를 했어요. 50대 전후의 말수 적은 아저씨를 예상했는데 의외였어요.
체격이 단단하고 말끔한 복장에 30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학원 측에서 안전을 위해 젊은 기사를 선호했다나 어쩐다나. 그 남자는 제게 허리를 깊이 숙이며 명함을 건넸어요. 셔틀 운행 시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예의상 명함을 받아들고 눈길을 돌렸는데 그때 아내의 표정이 묘하게 반짝이는 걸 봤어요. 그 순간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 뒤로 한 달쯤 평온했어요. 셔틀 기사에게 연락 올 일도 없었고 아이도 별 문제 없이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가 오후마다 핸드폰을 붙잡고 있더라고요. 원래 SNS를 자주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더 눈에 띄었어요. 저는 퇴근 후 거실에 누워 TV를 보는데 아내는 주방에서 핸드폰을 보며 미묘하게 웃었어요. 저는 무심코 물었어요. 또 학원 엄마들 톡방이야? 아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냥 정보 좀 찾는 중이야 라며 서둘러 화면을 껐어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며칠 뒤 주말이었어요. 저는 일찍 눈이 떠졌어요. 아내가 출근도 없는 날인데 부엌에서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용한 새벽이어서 더 선명했어요. 네, 기사님이라는 단어가 귀에 박혔어요. 새벽에 무슨 기사와 통화를 하나. 저는 숨죽이고 방 안에서 들었어요. 직접 학원 앞에서 뵐게요라는 말이 들렸어요. 저는 심장이 철렁했어요. 주말에도 운영하지 않는 학원인데 뭘 본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위치 공유 앱을 찾았어요. 예전에 가족 안전을 위해 깔아뒀던 앱이었어요. 아내 폰에서 삭제된 줄 알았는데 다행히 비활성 상태로 남아 있었어요. 저는 몰래 제 폰에서 기기를 다시 연결했어요. 그리고 위치 기록을 조회했어요. 어제 오후 아내가 들렀던 동선이 지도에 찍혀 있었어요. 학원 근처가 아니었어요. 집에서 버스로 30분 떨어진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 시각은 셔틀 운행 시간과 겹쳐 있었어요. 저는 머리가 멍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혹시 오해일까 스스로를 달랬어요. 아내가 셔틀 기사와 아이 동선을 협의하느라 만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위치 데이터를 확인할수록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어요. 일주일 내내 오후 3시 반부터 4시 사이 같은 주차장에서 신호가 멈춰 있었어요. 아이 하원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가보기로요. 다음 날 저는 회사에 연차를 냈어요. 아내에게는 거래처 미팅이 늦게 끝난다는 말로 둘러댔어요. 그리고 오후 3시쯤 문제의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어요. 주차장 입구에서 기다렸어요. 30분쯤 지나자 흰색 셔틀 승합차가 들어왔어요. 뒷유리에는 학원 로고가 붙어 있었어요. 차가 구석 주차 공간에 멈췄어요. 잠시 후 조수석 문이 열렸어요. 아내가 내렸어요. 아이는 없었어요. 아내는 기사 쪽으로 고개를 숙여 무언가 짧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차 문을 다시 닫았어요. 승합차는 곧바로 빠져나갔어요. 아내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같은 단지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저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무작정 차에서 내려 아내를 따라갈 뻔했어요. 그러나 참았어요. 확실한 증거 없이는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대신 멀리서 사진을 찍었어요. 날짜와 시간이 찍히도록 GPS 태그를 켜고 연속으로 촬영했어요. 아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까지 확인했어요. 목적층은 15층이었어요. 저는 주차장으로 돌아와 차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사진과 위치 기록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학원 운영 시간표를 떠올렸어요. 셔틀은 지금쯤 학원으로 복귀해야 하는데 왜 기사는 주차장을 돌았을까? 저녁이 되어 아내가 돌아왔어요. 저는 일부러 평소대로 웃으며 맞았어요. 아내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오늘 길이 많이 막히더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오늘 본 것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이제 시작이라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증거 폴더를 만들었어요. 위치 데이터, 사진, 이동 경로, 녹음 가능한 준비, 그리고 학원 측 연락처를 정리했어요. 저는 이 싸움에서 절대 감정적으로 굴지 않을 거라 다짐했어요.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아내의 거짓말을 밝혀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셔틀 기사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는 그 사람의 실체도요. 그날 이후 저는 퇴근 시간을 조정하며 몰래 아내의 동선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번의 감시 끝에 공통점이 있었어요. 항상 오후 3시 40분쯤 그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다가 4시 반쯤 나왔어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셔틀 기사와 아이 없는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다는 것에요. 그 주 금요일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아예 그 단지 내에 있는 경비실로 향했어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엘리베이터 CCTV가 궁금했거든요. 제가 들고 있던 카메라는 DSLR이었고 경비 아저씨에게는 건물 외관을 담는 사진 프로젝트 중이라고 설명했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아저씨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여기 단지 구조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떤 거요? 엘리베이터나 출입 구조요. 외부인이 드나들기 어려운지 확인하려고요. 아, 그건 잘 모르겠는데 뭐 CCTV라도 볼 거예요? 네, 입주민 출입 동선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제 눈은 그걸 확인했어요. 아내와 셔틀 기사가 같은 시간대에 엘리베이터를 타는 장면이 반복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같은 층, 같은 방향, 그리고 40분쯤 지나 둘이 나오는 모습까지 저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피가 머리 위로 확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몸이 떨렸고 눈이 가려졌어요. 거기서 더는 못 참고 아저씨께 고맙다 인사만 하고 나왔어요. 그날 저녁 저는 냉정함을 유지했어요. 아내가 돌아왔고 저녁 준비를 했고 딸은 제 품에 안겨 TV를 봤어요. 그 평화롭던 장면이 저에겐 지옥 같았어요. 아내는 식탁에서 갑자기 말했어요.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졌어? 저는 똑같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냥 피곤해서 그 말에는 널 알고 나서라는 의미가 숨어 있었어요. 아내는 말없이 수저를 들었어요. 밥알이 하나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녀도 뭔가 느꼈겠죠. 하지만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했는지 다음 날도 평소처럼 나가더라고요. 저는 이번엔 학원에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3학년 셔틀 노선 기사분 바뀌셨나요? 아니요, 지금도 이상규 기사님이셔요. 그런데 이상규 씨 오늘 오전에 보니까 학원 차량 안 타고 계시던데요. 그쪽 직원이 당황했어요. 저희는 기사님이 매일 오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쯤 되니까 이건 단순한 외도나 유혹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학원 시스템을 이용해 누군가가 개인적인 만남을 업무 시간에 은폐하고 있다는 의미였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곧장 학원에 항해 메일을 보냈어요. 학부모로서 이 문제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셔틀 기사 이상규 씨가 정규 운행 시간 중에 근무지를 이탈해 아이들과 무관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정식으로 보고드리며 학원 측의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합니다. 그날 밤 아내는 제게 물었어요. 학원에서 연락 왔다고 하던데 무슨 일이야? 저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고 물었어요. 셔틀 기사랑 무슨 사이야? 아내는 그 순간 자신의 입술을 다물었어요. 그 말에 바로 반응했다는 건 이미 스스로 죄를 인정했다는 뜻이었어요. 당신 그걸 어떻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상규 학원 근무 시간, 아파트 단지, 내가 내 아내라는 사실. 이 모든 걸 엮어서 보면 너무나 분명해. 아내는 그제야 무너졌어요. 의자를 밀고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그 사람 처음엔 그냥 아이 이야기하다가 우연히 친해졌어. 근데 그게 왜 엘리베이터 CCTV에 찍혀 있니? 미안해. 나도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 그냥 마음이 약해졌어.
제가 듣고 싶은 건 사과도 설명도 아니었어요. 저는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증거를 모으고 너를 가만히 지켜본 건 복수를 위해서야. 그리고 그 복수는 시작됐고 지금도 진행 중이야. 아내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 사람한테 연락하지 마, 제발.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럼 넌 그 사람을 걱정하는 거구나. 내 딸이 아니라. 아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 아내는 입을 다물었고 저는 딸아이에게 더 따뜻해졌어요. 아이만큼은 이 일에 상처받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에요. 아내는 사건이 드러난 후 며칠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딸아이와도 어색하게 대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일절 따지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이미 다음 수순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학원에 보낸 정식 민원을 바탕으로 운영 책임자와 직접 면담을 요청한 거였어요. 담당 원장은 대단히 민감한 얼굴로 제게 말했어요. 학부모님, 저희도 처음에는 단순한 개인적인 불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셔틀 운행 일지를 확인한 결과 이상규 기사님이 매주 특정 시간에 운행 노선 이탈을 반복했더라고요. 저는 말했어요. 그 특정 시간대가 정확히 3시 30분부터 4시 30분 사이일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제 아내와 같은 아파트에 있었고 CCTV에도 함께 있는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운영자는 말문이 막혔고 저는 덧붙였어요. 이 일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학원 차량 안전에 관한 문제예요. 아무런 책임 없는 부모와 아이들이 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그 말에 학원 측도 더는 회피할 수 없었는지 셔틀 기사와의 계약을 즉각 중단한다고 통보했어요. 이로써 아내가 자주 만나던 남자는 학원에서 잘렸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가 일하던 다른 아르바이트 장소가 있다는 사실을 제 나름대로 알아냈어요. 주유소였어요. 퇴근 후에 주유소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 걸 봤거든요. 제가 직접 그 주유소에 전화하진 않았지만 아내가 그곳에도 찾아갔다는 정황이 잡히면서 그쪽에서도 그를 불편해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내는 제가 그 사람의 주변까지 들쑤시고 있다는 걸 점점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갑자기 손을 부여잡고 말했어요. 제발 그만해, 다 끝났잖아. 이제 그만 좀 해줘.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난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내가 모른 척하고 참고만 할 거라고 생각했지? 아내는 무릎을 꿇었어요. 잘못했어. 진짜 미쳤었어. 딸한테만은 말하지 말아줘. 그 말에 저는 정색했어요. 내가 지금 이러는 이유가 뭔 줄 알아? 딸이 언젠가 다 크고 나서 아빠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그걸 느끼지 않게 하려는 거야. 저는 진심이었어요. 이 복수는 단순히 아내에게 주는 벌이 아니라 제 가족에 대한 마지막 책임이었어요. 며칠 후 학원에서 전체 학부모에게 공지문이 발송됐어요. 셔틀 운행 기사의 교체에 따라 일정이 일부 변경될 예정입니다. 그걸 본 아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미 알고 있는 일이었겠지만 그게 공식적으로 처리되자 모든 게 진짜로 무너졌다는 걸 실감한 거겠죠. 그리고 어느 날 밤 아내는 조용히 제게 편지를 한 장 건넸어요. 제가 읽기 전에 말했어요. 필요 없어. 난 너의 감정이 궁금하지 않아. 아내는 말없이 그 편지를 접고 서랍 안에 넣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아내는 제게 사소한 걸 묻지도 않고 딸아이와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어요. 물론 엄마로서 할 역할은 했지만 눈빛에서 느껴졌어요. 자신이 만든 무너진 균열 속에 그녀 스스로 갇혀 있다는 걸. 하지만 저는 일부러 그런 틈을 줬어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매일같이 체감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딸아이가 무심코 물었어요. 아빠, 엄마랑 무슨 일 있었어?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그냥 엄마랑 아빠가 조금 싸웠을 뿐이야. 하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수천 가지 복잡한 감정은 결코 아무 말 없이 덮일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아내와의 침묵이 계속되는 가운데
저는 조용히 이혼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의 일련의 과정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정확히 이혼 사유 입증이라는 명확한 목적 아래 쌓아온 증거였어요. 아내는 그것도 모른 채 제가 예전보다 조금 더 말이 없어졌다고만 느낀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건 평온이 아니라 폭풍 전의 고요였어요. 이상규라는 남자, 그 이름이 저에게는 단지 아내의 상대가 아니라 제 인생을 흔들어 놓은 도화선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를 더는 무시하지 않기로 했어요. 당시 저는 우연히 SNS에서 그 사람의 계정을 발견했어요. 비공개 계정이었지만 프로필에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하루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기가 막혔어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하루. 그 시간에 제 아내와 아파트 단지에 있었다는 건 모르는 척하는 걸까요? 저는 가짜 계정을 만들었고 그 사람의 팔로워 목록을 탐색했어요. 그 안에서 제가 보던 익숙한 계정을 발견했어요. 바로 제 아내였어요. 둘은 SNS를 통해서도 계속 소통하고 있었던 거예요. DM까지 열람할 수는 없었지만 그 타이밍과 맞물리는 게시물들 시간 맞춰 올라오는 게시글 다분히 교감이 섞인 느낌이 있었어요. 이쯤 되니까 저는 이 문제를 가정 내 갈등 수준으로 묶어둘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 사람이 타인 가정을 해치고도 학원이라는 공공 시스템을 이용해 왔으며 이제는 온라인에서도 가족 코스프레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역겨웠어요. 저는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이혼 소송과 별개로 상간자 소송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요. 아내에게는 이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제가 단지 묵묵히 참고 있다고 믿고 있었겠지만 실은 저는 모든 문서를 법적으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때마침 학원 측에서도 내부 인사 정리를 하며 이상규 씨가 이전에도 유사한 민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어요. 아이들과 학부모 사이에서의 거리감 유지에 실패했던 사례가 있었던 거죠. 이 정보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정식 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 상간자로서의 부적절한 행위가 사회적 기준을 넘었다는 정황 증거가 추가된 셈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제 노트북을 훔쳐보다가 문서 폴더에 있던 이혼 관련 자료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밤늦게 그녀가 거실로 나와 무표정하게 말했어요. 이혼할 거야?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고 그날 이후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딸아이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는지 자꾸 저를 따라다니며 물었어요. 아빠, 엄마가 왜 저래? 저는 또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감기 기운이 있대 곧 괜찮아지실 거야. 거짓말이었지만 딸아이의 표정을 무너지게 할 수는 없었어요. 며칠 후 아내는 제가 남긴 이혼 합의서를 보며 한마디 했어요. 나도 싸울 생각 없어. 당신한테 이길 자신도 없고 그 사람도 이제 내 연락 피하더라. 나 혼자였나 봐. 그 말에 저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러다 말했어요. 이 모든 걸 너 혼자 만든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한 번만 말해줘. 그거라도 알고 끝내고 싶어서 그래.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당신은 잘못한 거 없어.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어. 난 그냥 나 스스로를 망친 거야. 그 대화는 모든 것의 끝을 의미했어요. 사과조차 자기 방어로 들렸고 용서조차 허락할 틈이 없었어요. 저는 그날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이혼 서류 그대로 진행해 주세요. 상대는 동의했습니다. 상간자 소송도 일정대로 진행해 주세요. 정신적 피해 진술은 제가 직접 작성해서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감정도 제 결혼도 법적으로 마무리할 준비를 마쳤어요. 이혼은 생각보다 조용히 진행되었어요. 아내는 별다른 저항도 없었고 재산 분할에서도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건 어쩌면 그녀 나름대로의 죄책감이었을지도 몰라요. 딸아이의 양육권은 제가 가졌고 아내는 주 1회 면접 교섭을 허락받았어요. 그마저도 아내는 정기적으로 오지 않았어요.
가끔 오는 날이면 딸을 마주하며 조금 미안한 눈빛을 보이곤 했지만 그녀와 딸 사이의 대화는 전처럼 다정하지 않았어요. 상간자에 대한 소송은 예상보다 수월했어요. 제가 확보한 증거는 확실했고 학원 측 내부 진술도 증거 자료로 제출됐어요. 이상규는 변호인을 선임했지만 결국 법원에서 책임 일부를 인정해야 했고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법적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 사람은 이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SNS 계정도 닫혔고 학원 쪽에서도 연락을 끊었다고 들었어요. 저는 더 이상 그를 추적하지 않았어요. 이미 필요한 만큼의 대가는 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복수라는 건 말이죠. 막상 이루어내고 나면 묘한 허전함이 남아요. 그 허전함은 기쁨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어요. 그냥 빈자리에 한참 서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루는 딸아이가 조용히 묻더라고요. 아빠는 왜 엄마랑 헤어진 거야? 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하지만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엄마와 아빠는 서로를 다르게 생각했어. 아빠는 가족을 지키려 했고 엄마는 다른 선택을 했던 것 같아. 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애가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최소한 거짓말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거든요. 이후 저는 딸아이와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회사에서도 큰 변화를 주지 않았어요. 단지 모든 걸 정리하고 조용히 살아가기로 한 거죠. 시간이 좀 지나고 주변 사람들은 다 잊은 듯 말해요. 너 요즘 얼굴 좋아졌다. 애도 밝아졌더라.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마음이 조용히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전엔 아내가 없으면 무너질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웃을 수 있어요. 그녀는 제 삶에서 하나의 흔적이 되었을 뿐이에요. 복수는 끝났고 감정은 정리되었고 남은 건 제 삶을 다시 살아가는 일뿐이에요. 지금도 딸아이와 손잡고 학교 앞을 걷다 보면 그때 그 셔틀버스를 마주치는 것 같은 착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걸어요. 뒤돌아보지 않아요.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유는 누구든 이런 상황을 겪을 수 있고 누구든 감정에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렸다는 걸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감정에 휘둘려 망가지는 대신 조용하고 정확한 복수로 제 삶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걸 저는 스스로 증명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선택에 단 1초도 후회하지 않아요.